안녕하세요. 오토기 김정윤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그 메일 주셨는데 비슷비슷한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더 베스트 랩이라는 채널에서 이 벨로스터 N스톡 모델하고 A45AMG 381마력 2세대 모델 간의 인제 서킷 비교 리뷰를 했는데, 결과가 좀 이상하다. 아니, 근소하게 벨로스터 N이 4랩을 도는 동안 A45AMG를 압박을 했다. 심지어 초반에는 앞서다가 3랩부터 뒤지기 시작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근소하게 차이가 거의 없는 상태로 A45를 압박할 정도로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하냐? 제로백은 1.9초가 차이가 나고요. 출력은 106마력이나 차이가 나는데 말씀 안 되는 것 같다. 그 오토교 생각은 어떠냐? 이거 대답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왜냐면 이제 좀 이것도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어차피 뭐 저희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말씀드려도 뭐 크게 상관은 없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걸 이제 쉽게 말해서 조작한 거냐? 그 제조사에게 의뢰받아가지고 돈 받고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줘서, 야, 벨로스터N이 A45 AMG보다 이렇게 별 차이 없는 차니까 얼마나 좋냐? 가격은 뭐 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 뭐 이런 어떤 그림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더 베스트 랩이 그렇게 한 게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일단 저희들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충분히 개연성 있는 결과고 조작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 프로레이서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리뷰를 할 때는 조작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비슷한 동종업계의 프로레이서들도 관심 있게 볼 것이고, 그리고 또 자동차의 어떤 구조적인 물리적인 그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보면 이게 결과랑 동떨어진 게 나오면 대본이 알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쌓아왔던 명성이라든지 또 그분들이 또 레이스에서 겨뒀던 업적, 이런 것들이 그런 콘텐츠 때문에 다 뭐 휴직 조각처럼 돼버릴 텐데 그럴 위험을 감수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과를 살짝 이렇게 좀 유리한 쪽으로 만드는 정도라면 모를까, 조작의 가능성은 저희가 볼 때는 없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너 자동차 스펙 볼 줄 몰라? 엄청나게 급이 다른 차인데 왜 그래? 자, 그런데 전륜구동차를 고려할 때는요, 이 출력이나 이 제로백에 너무 큰 의미를 두시면 혼돈이 옵니다. 자동차의 스포츠성을 판단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직진 드래그 레이스가 아닌 서킷에서 다양한 코너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자동차의 그 밸런스를 알아보는 서킷 리뷰라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가장 기본적인 물리 법칙만 생각해봐도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요. 아마 설명을 좀 들으시면은 이 이공계 분들은 그래,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그 자동차의 운동 법칙, 그러니까 물리 법칙 중에 뭐가 있냐면 구심력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구심력? 일반적으로 이공계과가 아닌 분들이 얘기하시는, 그런 리뷰어분들이 얘기하시는 원심력이죠. 원심력이라는 힘은 이제 뭐 그렇게 표현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가상의 힘이기는 한데, 이 원 운동을 할 때의 그 현상을 편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긴 한데, 실제로는 이제 원심력은 가상의 힘이고, 실제 물체에 작용하는 물리적인 힘은 구심력 혹은 항심력이라고 합니다. 뭐 구심력이나 원심력이나 비슷한 말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추를 끈에 매달고 이렇게 돌려보세요. 돌리다가 탁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원 운동을 하는 게 아니죠. 원심력, 원의 회전 운동을 하는 그런 물리 법칙은 없습니다. 관성에 의해서 물체가 힘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놓는 순간 직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구심력이 커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원을 돌리기 힘들어지고 나중에는 끈이 끊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물체는 다시 관성에 의해서 직진 운동으로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동차 역시 이제 구심력이라는 게 작용을 하는데, 자동차에서 작용하는 구심력은 이 타이어의 마찰력이에요. 그러니까 지면과 맞닿은 마찰력이 구심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심력이 커지면 원을 회전하기가 더 힘들어지겠죠. 구심력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쉽게 돌겠죠. 그러니까 자동차의 선회력을 높이려면 이 구심력이 커지는 요소를 줄여내면 됩니다.
구심력의 공식은 어떨까요? 뭐 뉴턴의 만유인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 중에 하나예요. 고등학교 1학년 물리 때인가 뭐 아마 배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구심력 F는 반지름 R분의 질량 M 곱하기 속도의 제곱. 이렇게 이제 공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아마 이공계 되신 분들은 그거 금방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구심력을 추려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질량 M의 그 수치를 내는, 다시 말하면 무게를 가볍게 하거나, 아니면 속도 V를 낮추거나, 속도를 좀 천천히 하거나, 아니면 R을 좀 크게 하거나 만들거나 하면 구심력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극강의 속도를 겨루는 서킷에서는 속도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속도를 줄이게 되면 기록 단축을 못하게 되니까 이 V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구심력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속도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가 발생하게 되면 언더가 구심력이 커지기 때문에 관성의 힘이 더 작용을 해서 이렇게 원의 선을 그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벗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스티어한 만큼 돌지 못하고 벗어나는 현상. 이걸 언더스티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심력의 작용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마찰력이 구심력에 필요한 힘만큼 작용하지 못해서 관성으로 인해서 그만큼 밀리는 현상인 거죠. 자, 그러니까 속도를 줄여라. 그러면 언더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 속도의 제곱이니까 이걸 줄이면 가장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레이싱에서는 그걸 못하니까 뭘 해야 됩니까? 질량을, 무게를 낮춰야죠. 그러면 구심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더 선회하기가 좋다는 얘기죠. 아니면은 R, 정해진 코스를 돌기 위해서 다양한 기법들 씁니다. 아웃이나 아웃도 그거고요. 트라이얼 브레이킹으로 빠르게 후미를 돌려서 탈출 가속에 유리한 위치를 잡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근데 이건 드라이버 역량인데 뭐 요즘 프로 드라이버들은 뭐 역량이 있어서 거의 비슷하니까 이것도 뭐 배하기 어려운 요소로 잡고, 그럼 결국은 무게를 낮추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 두 모델에 한번 그 조건을 한번 보죠. 106마력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A45 AMG는 1.6톤입니다. 1600kg이에요. 그런데 벨로스터 N 수동 모델은 1410kg입니다. 거의 190kg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량 차이에서 오는 구심력의 크기가 훨씬 더 A45 AMG가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회를 할 때 좀 더 그 구심력에 의해서 큰 힘에 저항을 해야 되는, 그래서 타이어의 마찰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전륜구동의 가장 큰 문제가 무게가 앞쪽에 60이에요. 아무리 무게 배분을 잘해도 이 6대4가 가장 좋은 비율에 속하거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한 57대 44 뭐 이렇게도 만들기도 하는데 보통 한 6대4라고 보고 A45 AMG도 6대4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자동차가 제동을 할 때에는 무게 배분이 앞쪽으로 쏠려요. 그래서 노즈 다운 현상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제동 때문에 앞쪽으로 쏠리는, 무게가 앞쪽으로 하중이 이동되는 그 현상 때문에 브레이크 담력을 7대3으로 세팅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동력도 마찰력을 사용하거든요. 타이어 마찰력으로 작용하는 침이에요. 그러니까 마찰에 의해서 열로 날아가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불변 법칙에 따라서 그런 마찰의 힘이 작용을 해야지만 감속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서 마찰력을 사용한 상태에서 선회를 보통 코너 직전에 브레이킹을 하면서 슬슬 풀어주긴 합니다만 브레이크를 잡은 상태에서 선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 다시 말하면 이 관성을 저항하는 어떤 마찰을 사용하면서 선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회를 할 때 그 곡률에 따라, 속도에 따라, 또 질량에 따라 이 구심력이 작용을 하는데, 이 구심력을 작용하게 하는 것도 마찰력이에요. 타이어의 마찰력인데, 이게 앞쪽으로 무게 부담이 더 커진 상황에서 구심력까지 작용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선회를 하기 위한 그만큼의 마찰력의 여유가 안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뭐 각각 작용하는 힘이냐, 그게 아닙니다. 이게 마찰력이 100이라고 놓고 보면 이걸 제동을 하면서 구심력이 작용하는 걸 각자 이렇게 나눠서 써야 되는데, 이게 차가 무겁고 또 전륜구동이고 하다 보면 앞쪽으로 제동을 할 때 무게 하중 이동이 더 부담이 큰 상황에서 구심력까지 커지니까 이 선회가 매끄럽게 좀 코너링을 부드럽게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더 베스트 랩의
그 리뷰를 보시면은 뒤에 따라가는 이제 최정원 선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A45 AMG의 코너가 좀 부풀어 있네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게가 하중이 브레이킹을 하면서 잡을 때 이동한 거와 구심력이 크게 무게가 질량이 많이 나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심력 자체가 크다 보니까 이 언더로 밀리는 현상이 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라인을 크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부풀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기록 손실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 이 전륜구동은요, 출력을 최적으로 얹을 수 있는 한계치를 보통 300마력 정도로 봅니다. 왜 그렇게 볼까요? 더 올리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역시 전륜구동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물리법칙상 이 급가속을 하게 되면 이제 관성을 이기고 나가야 돼요. 관성을 이기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무게가 뒤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뒤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니까 자연히 뒤는 하중이 부담이 돼서 눌리고 앞쪽은 들리게 되죠. 그래서 앞쪽이 들리고 뒤가 눌리는 요 현상 때문에 이걸 스쿼트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전륜구동이나 후륜구동이나 동일하게 미드십이나 리어나 다 똑같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물론 전륜구동 같은 경우는 앞쪽이 좀 무거우니까 뒤쪽으로 하중 이동을 하더라도 좀 덜 들리겠죠, 특성상. 하지만 이게 뒤쪽으로 이동해서 앞쪽이 살짝 들려도 전륜구동에는 뭐가 문제냐면 적절하게 마찰이 발생을 해서 앞으로 관성을 이기고 그 마찰력으로 출력 손실 없이 나아가려면 이 마찰력은 마찰 개수 곱하기 수직 항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무게가 적당하게 눌러줘야 되는데 뒤쪽으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뜨니까 이 마찰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마찰력이 떨어지게 되면 관성을 이기기 위해서 출력이 작용하는 힘도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손실이 발생하는 게 비약적으로 커지는 시점이 300마력 이상입니다. 전륜구동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통 보시면 전륜구동에 300마력 이상을 잘 안 얻습니다. 혼다 CB갈이 이례적으로 320마력을 실어놨어요. 근데 320마력을 실어놓은 이유가 이게 뉴르부르클링 노르트슐라이프 기록을 좀 깨려고 뉴르노 메간 기록을 좀 깨려고 좀 이례적으로 실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 전륜구동 방식의 하대치 하면은 200마력 중반대에서 200마력 후반대 정도로 다 세팅을 하는데 300마력을 어지간해서 넘기지 않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넘겨봤자 출력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300마력이 넘어가는 전륜구동차는 프로레이서, 그러니까 운동, 물리법칙을 잘 이해하는 프로레이서들이 다루어야지만 출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A45 AMG는 1세대 모델이 360마력이란 말이에요. 2세대 모델이 381마력. 이제 3세대 모델은 400마력이 넘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고출력이 실리게 되면 스쿼트 현상으로 인해서 이 강하게 출력 걸리게 돼버리면은 이 마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휠스핀이 일어나서 출력 손실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을 100% 못 쓰게 돼요. 이 문제 때문에 생각보다 좋은 기록이 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전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 최대한 스포츠성을 잘 살리려면 경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최대한 가벼워야 됩니다. 그래야 구심력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휠베이스가 짧아야 돼요. 최대한. 휠베이스가 길면 중심을 기점으로 하중 이동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하중 이동을 적게 일어나려면 거리를 좁히면 돼요. 거리에 따라서 하중 이동이 더 크게 작용을 하니까. 그래서 휠베이스를 좀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입할 때 진입 언더가 작아서 빠르게 감속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또 제동 마찰력에서 너무 많은 걸 사용하지 않아야 나머지 이제 구심력에서 작용하는 힘까지 넉넉하게 해서 선회를 좀 더 날카롭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차체가 무겁고 휠베이스가 길수록 더 빠르게 제동을 해야 되고 구심력은 더 크게 작용을 하니까 라인은 부풀고, 탈출 가속은 당연히 먼저 제동을 해서 속도를 줄이니까 돌아 나가서 탈출 가속할 때도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중 이동에 따라서 전륜구동 모델은 과도한 출력을 입히게 되면 스쿼트 현상으로 출력 손실이 생기게 되니까 이것도 필요 이상으로 실어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르트슐라이프의 그
그 노르트슐라이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서킷이죠. 뉴르부르클링의 북쪽 서킷을 얘기하고요. 그린헤어, 녹색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스코틀랜드 레이서가 이렇게 붙인 별명인데, 왜 그렇게 붙여 있냐면은 73개의 코너로 이루어져 있고 22.83km인데, 이 73개 코너들이 거의 다 블라인드 코너들이고, 고조차도 굉장히 심하고, 뭐 다양한 범프들, 그러니까 도로에서 만날 수 있는 변수들은 거의 다 고려가 된 그런 복합적인 서킷입니다. 실제로 테스트 드라이브도 많이 돌아가셨고, 또 이 기록이 고성능 자동차의 지표로 사용이 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자동차 환자들의 성지다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뉴르부르클링 노르트슐라이페의 기록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브랜드 간의 기록 경쟁이 너무 심해지니까 순정차를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자꾸 마개주한 차량을 내보내는 거예요. 뭐 무게를 감량하고 뭐 드러내고 뭐 또 카본 막 입히고 막 이래버리니까 제조사들도 야 그게 무슨 정당한 싸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륜구동 해치백 중에서 가장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현재 르노 메간 RS 트로피 R인데, 이 모델도 마개조가 된 모델이에요. 휠도 카본, 본미터 카본, 디퓨저도 카본, 심지어는 DRL도 다른 걸로 바꿔서 무게를 줄였고, 배터리도 경량으로 바꿨고, 버킷 시트도 가장 가볍게, 그 다음에 안에 심지어 모니터도 8.3에서 7인치로 바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게를 막 줄일 수 있는 한도 내로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1억 넘게 차를 세팅을 해서 내보낸 거죠. 그래서 7분 40초를 찍었습니다. 근데 이 7분 40초는 사실 무시무시한 기록이죠.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기록이냐면 718 카이맨이 7분 47초, 그 다음에 BMW M2가 7분 52초, 그 다음에 F90 M5가 600마력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7분 38초예요. 그러니까 출력이 2배나 되는 M5보다 2초 느린 기록이니까 진짜 이걸 300마력의 출력으로 냈다고 하니 해치백이 어마무시한 기록이죠. 원래는 혼다에서 혼다 시빅 R을 320마력을 얻었어요. 그래서 7분 43초라는 건출한 기록을 내니까 원래 메간 RS 트로피 R이 먼저 7분 50초를 찍었거든요. 그리고 최초로 8분대를 깬 모델이 그 스페인의 세아트라는 네온 쿠프라라는 모델입니다. 280마력으로 7분 58초를 찍어서 그때부터 사실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개주한 차량으로 7분 40초까지 찍었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제조사들이 야 이게 뭐 순정 가지고 해야지. 그리고 이 뉴르부르크링에 그 사용했던 그 차 뭐 카본일이나 뭐 이런 어떤 그 비싼 부품들을 제외한 그 버전을 한정판으로 이제 유로에서 판매를 했는데 그게 한 7,300만 원 정도 됐고 레이싱에 사용된 모델이 1억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2016년도에 그 엘버트 비어만이 그래서 우리는 N을 기획하면서 뉴르부르클링의 기록에 연연하지 않겠다. 사실 그것도 이제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순정 갖다가 뭐 정정당당하게 소비자들 손에 쥐어주는 차로 경쟁을 하면 모르겠는데 뭐 시트 다 띄워내고 뒤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무게 가볍게 하고 이런 식으로 기록 내고 타이어도 뭐 최고 접지력 좋은 퍼포먼스 타이어 쓰고 야 그러면 그런 기록이 소비자들하고 동떨어졌는데 순정하고 상품성을 가리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그냥 현실적으로 갈래. 뭐 이런 얘기였는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주변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야 뭐 자신 없냐? 뭐 기록 못 내니까 헛소리 하고 있어, 딴소리 하고 있어 이제 이렇게 와전이 된 거죠. 실제로 A45 AMG의 1세대 모델 360마력의 출력을 냈던 모델의 뉴르부르클링 기록이 8분 10초였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뭐 시빅 R이라든지 르노 메간 그 RS 트로피 R 그러니까 275마력을 냈었던 그 이전에 마개조가 되기 전에 뉴르부르클링에서 기록을 냈던 모델이 7분 50초를 냈는데 그 모델에 비해서도 한참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메르세데스 벤츠 역시 2세대, 3세대 모델의 그 노르트슐라이페 기록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했다가 손가락질 받거든요. 왜냐하면 출력이 100마력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이런 모델들보다 느리냐 이런 손가락질 받은 게 뻔하니까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륜구동의 구조적인 문제, 물리 법칙에 따른 한계 이런 것 때문에 무게가 1600kg으로 무겁고 그리고 출력 손실이 큰 A45 AMG는 노르트슐라이페 같은 서킷에서 좋은 기록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2세대 381마력도 비공식적인 기록만 노출이 되어 있어요. 공식 기록은 없고 비공식 기록 중에서 가장 빠른 게 8분 4초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과 견줘서 보면 인제 서킷에서 벨로스터 N하고 비슷한 정도의 퍼포먼스를 냈고 근소한 차이로 거리를 벨로스터 N이 압박해서 들어왔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아이서트N이나 벨로스터 N의 그 노르스 슐라이프의 기록이 공개는 안 되어 있는데 뭐 대략적으로 8분 초반대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스펙으로 보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벨로스터 N, 아이서트N에서 가장 아쉬운 건 출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상품화된 소비자들에게 대중차로 나가는 하대치, 그러니까 르노 메간 RS든 뭐 그 외 모델이든 간에 대체적으로 200마력 후반대에서 300마력 사이에서 세팅이 됩니다. 좀 높은 출력을 갖춘 모델이 뭐 310마력, 320마력 이게 한계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벨로스터 N의 275마력이 출력으로서는 부족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출력을 뭐 더 얹어야 된다, 인상적인 출력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전륜구동 기반에서는 맞지 않는 얘기고, 또 일반 사용자들이 출력을 또 여기서 높여봤자 전륜구동 구조에서는 스포츠성을 제대로 이끌어낼 만한 역량도 사실은 쉽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벨로스터 N이나 아이서트N에서 부족한 건 출력이 아니라 좀 더 경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DCT 모델 기준으로 1360kg인데 저희 바램으로 보면 한 1370, 1380, 한 7, 80kg 정도를 좀 덜어냈으면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지금의 밸런스가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하중 이동에 따른 뭐 출력 손실도 더 적어질 것이고, 그리고 또 구신력 작용으로 인한 코너링 포스도 더 향상이 돼서 스포츠성이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경량화를 조금 더 했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출력은 혼다 CB갈이 뭐 320마력으로 지금 잡혀 나왔다고 하고, 르노 메간 RS도 300마력으로 이제 출력이 좀 더 높여져서 나왔으니까 다음 버전에서는 뭐 한 300마력 정도로 출력을 맞추고 한 6, 70kg 정도, 뭐 한 80kg 정도 덜어내면 더 좋고요. 네. 이러면 아마 거의 대등한 수준의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N의 가치, 그 현대 N의 가치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놀라운 가성비에 있어요. 그러니까 르노가 1958년도에 고핀 도르디니를 통해서 레이싱의 대중화를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핀 고르디니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당시에. 그 귀족들 스포츠고 정말 부자들의 리그였던 모터스포츠를 일반 대중의 시각으로 낮췄거든요. 대중이라고 하지만 중산층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자동차라는 그 소비자 자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민들의 어떤 대상은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그들만의 리그를 이제 대중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대중화를 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르노는 그 이후에 메간 RS라든지 클리오 RS와 같은 소극적인 라인업으로 운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터스포츠에서는 계속 성적을 냈습니다만, 그런데 현대는 지금 그런 전략보다는 모터스포츠를 아예 저변 확대를 해서 이제는 대리점 가서 자동차 사듯이 스포츠카, 퓨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모터스포츠에 최적화된 차도 그냥 대리점 가서 사는 그 순정 자체로 즐길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모터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유지보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모품 주기가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츠들을 그 일반 대중 모델들하고 공유를 하지 않으면 가격이 막 3배, 4배 엄청 비싸집니다. 그러면 교환 주기도 빠른 데다가 가격도 비싸지니까 모터스포츠를 즐기는 데 있어서 부담이 커지거든요. 그런데 뭐 블루엔즈라든지 뭐 전용 서비스 센터만 가도 얼마든지 양산 부품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약간 비싼 가격으로 교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모터스포츠의 개꿀인 거죠. 그래서 일반 직장인들도 이제는 벨로스터 N 한 대 가지고 인제라든지 아니면 뭐 영암이라든지 뭐 태백 이런 데 가서 즐기는데 어려움이 없다라는 게 바로 벨로스터 N이든 아이서트 N이든 현대 N이 갖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전용 파츠 쓰고 출력 높이고 막 니르부르크에서 막 경쟁하기 위해서 그 메간 RS 트로피 R처럼 뭐 전용 파츠 넣어가지고 뭐 한정판으로 내고 이래서 가격 팍 올리고 이래버리면 현대 N이 지금 모터스포츠에서 이루려고 하는 혁명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냥 기존에 했던 업체들이 뒤따라가는 패스트 팔로우인 거죠. 그런데 현대 N은 그 판을 뒤집겠다 해서 뒤집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모터스포츠를 보면서 가장 아쉬웠고 가장 이게 필요한 스탠스라고 생각을 했던 걸 현대가 N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놀라움을 넘어 전율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여길 공략해야 돼. 내연기관이 끝자락에 와서 이거 시작한 건 좀 아쉽지만 결국 이러한 현대N의 생태계 파괴적인 힘이 전기차로 넘어가서 EV 스포츠에서도 연결이 된다 그러면 현대N은 강력한 스포츠 브랜드로 다시 재정립이 돼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매니아층을 형성할 수 있고 그 매니아층이 점차적으로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와 친화력을 통해서 고급 모델로도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현대N은 벌어들이는 수익이나 이익 구조와는 상관없는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걸 더 성능을 높여서 더 전용 파츠 만들어서 앞선 모델들을 좀 압박해봐라, 뭐 그런 모델들을 좀 이겨봐라 하는 주문은 그냥 앞서서 이 모터스포츠 했던 그 업체를 따라가고 그들과 똑같이 하라는 얘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 아무 의미 없어요. 현대가 분석을 통해서 이미 그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지금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현대N 전략은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현대가 앞으로도 더 현실적이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전륜구동에서 경쟁력 있는 스포츠 모델을 낼 수 있기를 계속 부채질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륜구동, 저는 바람이 이 내연기관에서 현대에는 계속 전륜구동 모델에 좀 주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후륜구동 모델로 고성능 모델들은 너무 많아요. M도 있고 AMG도 있고 뭐 포르쉐도 있고 뭐 끝판왕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모델들을 어떻게 이길 겁니까? 뭐 일본만 해도 GTR도 있고 한데 지금에 와서 후륜구동 가지고서 경쟁하기보다는 현대는 전륜구동을 잘 만들고 작은 모델들에 대한 경쟁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델들을 통해서 N이 갖고 있는 파괴력, N이 모터스포츠에 행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생태계의 변화, 종을 바꿀 수 있는 그 모터스포츠의 인구 자체를 물갈이할 수 있는 그런 위협적인 힘을 계속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벨로스터 N 같은 경우에 또 아이서티 N 같은 경우에 뭐 소재 고급화, 소재를 고급화하고 뭐 가죽 뭐 이런 막 근데 그건 무게 무거워져요. 지금 덜어내려고 더 애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 이거 붙이고 저거 붙이고 저는 반대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계속 덜어내야 돼요. 지금도 무거워요. 1460kg에서 최소한 80kg 정도 더 덜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275마력을 기본 세팅으로 하고 300마력을 이제 패키지로 해서 원하는 사람은 300마력, 노멀은 275마력. 이게 맞는 세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력은 그 정도 선만 높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뭐 가격 큰 변화 없이 지금의 어떤 흐름을 이어간다 그러면 정말 어마무시한 유력적인 스포츠 라인업으로 성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벨로스터 N에 대한 시각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A45 AMG는 뭐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냐? 바보 멍청이라는 얘기냐? 아닙니다. A45 AMG는 정말 걸출한 모델이에요. 왜냐면은 그 2000cc 모델에서 리터당 지금 200마력 넘는 출력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일본 제조사에서 이미 200마력, 리터당 200마력은 찍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 제조사에서 만든 그 리터당 200마력이 넘는 2000cc 엔진도 내구성이 좋아요. 뭐 더 튜닝을 해도 뭐 터지거나 뭐 내구성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A45 AMG에 들어가 있는 M233 엔진 그리고 후속 모델인 M239 엔진이 놀라운 게 뭐냐면 양산되는 대중 엔진으로서는 기대하기 힘든 2000cc급의 대중 엔진이라고 보기 어려운 물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블록 자체도 샌드캐스트 공법으로 제조해서 강력한 알루미늄 블록으로 만들었고요. 크랭크 케이스 그리고 커넥팅 로드, 피스톤 단조로 되어 있습니다. 나노 슬라이드 코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막 하드한 스포츠 주행을 했는데 온도가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어떤 시점에서 또 온도가 내려가기도 해요. 강력한 냉각 성능 갖추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현재 구현할 수 있는 2000cc에서 정말 내연기관의 끝판왕이라고 불릴 만한 성능과 물성, 완성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000cc에서도 이런 엔진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지불한 것보다 정말 기대 이상의 물성의 엔진이 나오고 이런 엄청난 출력이 나오고 이런 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메르세데스가 어떤 브랜드입니까? 모터스포츠를 지배했던 브랜드예요. 자동차의 원조이기도 하지만 르망에서부터 F1까지 지금 뭐 F1 재미없잖아요. 그냥 메르세데스 판입니다. 이런 제조사가 이 360마력, 381마력, 421마력 이 전륜구동에 넣으면은 안 좋을 텐데 이게 몰랐을까요? 알아요. 아는데
왜 워낙에 그 M133 엔진이 완성도가 높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이 M133 엔진은 F1을 위해서 만든 엔진이야. 원래 F1에서 그 사고 위험성 때문에 4기통으로 터보로 바꾸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페라리가 로비를 해서 우리 4기통 만든 적 없고 그냥 6기통으로 가자 해서 4기통 계획이 철회가 됐다라는 카더라 통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벤츠가 야, 개발 다 해놨는데 우리 이거 어디다 쓰지? 이거 AMG로 다운사이즈 하니까 이거 AMG 한번 실어보자. 야, 고객들이 저항하지 않겠어? 그러면 뭐 전륜구동 A클래스의 좀 저항력이 적은 이게 전륜구동에 실어놓으면은 좀 변종이라고 생각하니까 성능이 약간 좀 떨어지고 출력 손실이 있더라도 고객들이 이해할 거야 해서 A45 AMG의 실험을 먼저 하고 이것도 CLA에 적용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후륜구동 C63까지도 한번 확대를 해보자 하는 게 원래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A45 AMG를 기획했던 그 단계에는 내연기관이 한 20-30년 더 유지가 될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급격하게 지금 전동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C63에다가 이걸 넣어야 돼 말아야 돼. C63에 넣으면 하이브리드로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원래 벤츠도 이 엔진을 후륜구동용으로 쓰려고 했는데 A45 AMG의 실험을 통해서 얹어놨고 결과적으로 그래 내구성 뭐 평가 다 좋으니까 하는데 지금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서 약간 메르세데스 벤츠를 당황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래서 엔진의 완성도 그리고 그 엄마 무시해서 전륜구동으로 쉽게 다루기가 어려운 그 출력을 그 작은 해치백에 실어놨다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치에 역점을 두신 분들에게는 A45 AMG, 뭐 CLA45 정말 좋은 차입니다. 그래서 메르세데스 벤츠니까 가능하고 메르세데스 벤츠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팔리는 거죠. 그런데 현대가 만약에 그렇게 만들어서 팔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야, 이 스포츠도 모르고 밸런스도 모르고 야 르노가 몰라서 300마력 현대가 몰라서 320마력을 제한했는 줄 아냐? 이것들은 그냥 무식해가지고 힘만 세면 단 줄 알고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 얘기 나올 게 뻔합니다. 왜? 서킷 가면 이게 100마력 차임에도 불구하고 메간이나 그 혼다 아래 뒤질 게 뻔하거든요. 뒤져요. 밸런스 면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서킷 돌려보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야 현대는 100마력이나 높은데도 못 이겨. 이 얘기 나올 게 뻔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안 만들죠. 자 그러면 비슷하게 똑같이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현대라고 무슨 뭐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니까 비슷한 가격대 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앞서서 출시된 하대치 비슷한 어떤 성능이라면 뭐 메간 RS라든지 혼다 R을 잡지 누가 N을 잡아요. 자 그런데 현재 아이소10이나 뭐 베로스토 N 유럽 기준으로 보면은요 12갈에 비해서 한 11,000유로 정도 더 저렴합니다. 그러면서 성능은 크게 차이나지 않으면서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충분한 스포츠성을 맛볼 수 있다. 이 경쟁력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죠. 현대가 차라리 이런 방법으로 해서 문턱을 더 낮춰가지고 누구나가 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 벨로스터 N이든 아이소트 N이든 양산 부품을 씁니다. 거의 대부분 양산 부품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모터스포츠로서 유지 보수를 해보면 차이가 확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이거 해보니까 너무 비용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거 가져야 돼. 근데 거의 기분은 비슷하게 될 수 있어. 이게 현대가 노리는 거고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더 파급력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A45를 압박할 수 있는 N 그리고 뭐 혼다 R을 이길 만한 N 이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나와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그 업체들 앞선 업체들 따라가 봤자 현대에서는 득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A45 AMG 같이 브랜드 빨로 버틸 수 있는 그런 메르세데스 벤츠와 같은 제조사가 아닌 이상은 절대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출력 아래인 그 하대치들과 비교해가지고 바보 멍청이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현대가 지금 N 전략은 정말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N 전륜구동의 N 전략이 지금보다 더 원숙해져서 경량화 이루고 조금 더 출력 높여서 대등한 수치까지 올라가면서 가격은 더 저렴하게 시장을 일단 잡아나가고 그리고 나서 그 N 브랜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걸 이제 다른 모델들로 옮겨서 사실 뭐 소나타 N 같은 경우는 전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물리법칙상 이 휠베이스가 길어지면 운동 성능이 떨어집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노즈다운, 스쿼트천사 그리고 또 90력 커지는 현상 때문에 나이는 부풀고 스피드성이 떨어지니까 지금 N에서 구현할 수 있는 절정의 밸런스와 최적의 조건은 딱 벨로스터 N, 아이소티 N까지예요. 여기에 상품성에 주력을 해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가장 유지비가 부담되지 않은 선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벨로스터 N이든 앞으로 N이든 또 전기차 EV N이든 N이 추구해야 될 방향이다. 네. 뭐 얘기하다 보니까 좀 많은 내용들을 얘기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뭐 대충 필요하신 부분들 이렇게 뽑아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저희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